전당대회 끝나도 확 풀기는 힘들어요. 올해 경제는 하반기에도 별 기대하기 힘들다. 민영기업은 다 거의 파산이라고 보면 돼요. 다른 나라에 있으면 이미 금융위기가 폭발했어요. 말 그대로 죽어요. 네, 안유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교수님 모신 만큼 첫 번째 질문으로 네. 이 중국 관련 이슈를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네. 이 질문을 먼저 드려볼 텐데 네. 최근에 이 중국이 계속해서 이 도시 봉쇄를 단행을 하고 있어요. 네. 사실 한 2분기가 피크였고 한 3분기부터는 나아지지 네.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다시금 또 이렇게 제로 그렇죠. 코로나 정책을 지속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 우리나라 증시가 아무래도 중국 영향을 크게 받다 보니까 네. 이 부분이 또 하나의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전당대회가 끝난다라고 한다면 네. 이 부분이 좀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네.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잘 아시는 것처럼 4월부터 6월까지 상하이가 봉쇄가 됐잖아요. 네. 근데 상하이는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그 경제 구역이잖아요. 그리고 글로벌 물류 허브거든요. 그래서 상하이가 봉쇄되면서 전 세계 물류 공급망에 문제가 생겼고 당연히 중국 경제가 굉장히 특히 소비에서 타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중국 전역에 확산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예를 들면 어느 아파트에 코로나 환자 나왔다 이러면 사람들이 공포심리가, 왜냐면 그게 폐쇄된다라는 이 공포심리가 있어서 막 그 동네 마트나 이런 대형 마트에 가서 사재기를 하거든요. 이번에 며칠 전에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천성 성도 거기서 코로나 환자 발생하면서 도시를 복쇄진했거든요. 네. 한 데서 전체 마트 물건이 다 그냥 사재기로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사진이 한국 언론에도 나왔을 텐데, 심지어 이게 상하이가 2달 동안 봉쇄했잖아요. 네. 그러면 2달 동안 중국 사람 특히 고기를 많이 먹어요. 요리에 고기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근데 그 고기를 많이 사놓았어요. 심지어 그 사진에 어떤 장면까지 나왔냐면, 돼지고기를 주로 또 많이 먹어요. 네. 한국은 소고기를 많이 먹는데, 중국은 돼지고기를 많이 먹어요. 그래서 중국의 물가 지수는 돼지고기 가격에 따라서 물가 지수가 엄청 영향을 받아요. 그만큼 돼지고기가 되게 중요한데요. 그 사진에 나온 거 보면 막 심지어 그 자동차에다 돼지고기를 사서 네. 그 뒤에 의자에다 이렇게 막 쌓여놓은 게 나와요. 보는 게 되게 설거프고 좀 슬픈데요. 근데 이런 생고기는 오래 보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는 어떤 것까지 사재기했냐면 달거 있잖아요. 네. 생달거. 왜냐면 고기면 오래 보존 못하니까 그러네요. 생동물을 사재기를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로. 예, 도시에서 원래 도시에서 안 키우잖아요. 근데 네. 그 정도로 지금 심각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폐쇄, 도시 봉쇄 여기에 대한 이 공포가 이 전체 중국 사람들이 이 머리에 엄청난 큰 충격을 상해 봉쇄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소비에 타격을 엄청 줬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보면은 지금도 지금 33개 도시에서 계속 폐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구역별로 보면 폐쇄한 구역, 아파트에 한 명이 나면 전체 아파트를 바로 폐쇄해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나 못 나와요. 여기서처럼 이렇게 검사하며 나가는 게 아니고 아예 못 나오거든요. 그런 구역이 2,000개 넘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비가, 그래서 중국 경제 지금 원래는 소비가 전체 GDP의 70%인데 그게 일단은 하나는 진짜 봉쇄를 해서 소비를 못하는 경우, 두 번째는 폐쇄 심리에서 오는 이런 공포, 그리고 물자 공급이 또 물류가 막히면서 딸리면서 소비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리고 또 다닐 때마다 지금 폐쇄를 안 한 지역도 다닐 때마다 나갈 때마다 검사를 해요. 우리는 여기서 해외 출국할 때 검사하잖아요. 네. 근데 그건 그냥 나갈 때마다 검사를 해야 돼요. 중국은. 그럼 사람들이 10번 나갈 거 한 번 나가잖아요. 귀찮아서 시끄러우니까. 그러니까 귀찮고 이러니까. 그래서 소비가 타격을 엄청 받아서 지금 중국이 소비가 줄어든다라는 거는 중국 경제가 세 개잖아요. 네. 소비, 수출, 투자인데요. 투자는 좀 이따 부동산 때 얘기해 드리고요. 일단 소비가 엄청난 타격을 받아서 지금 시진핑 정부가 하고 있는 이런 제로 코로나 정책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경제에 준 타격이 굉장히 큰데 왜 시진핑은 계속 할까?
그리고 우리가 많은 이 오피니언 리더들이나 혹은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하건대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대 20차 제 20차 전국 대표대회가 이번에 날짜가 나왔는데요. 10월 16일, 네. 10월 16일 열리는 걸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번 중국 공산당 제 20차 전국 대표대회는 가장 중요한 대회예요. 이유는 시진핑이 2012년에 정권을 잡아서 10년이 흘렀거든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당서기가 관례대로 하면 당서기가 바뀔 때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다른 사람이 이번에 시진핑을 대신해서 중국 공산당 당 총서기로 이번에 선출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관전 포인트가 시진핑이 3년임을 하냐, 네. 아니면 다른 사람이 오냐가 엄청난 이번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 관전 포인트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은 시진핑이 계속 한다. 3년이면 한다. 이렇게 지금 대부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공산당이 등소평이 사실 78년 계획 개방하면서 정치 체제 계획에서 제일 중요한 게 3년임을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권력이 원래 가게 되면 부패가 발생하고, 그렇죠. 권력 부패가 발생하고, 그러면 이게 공산당이 문화대혁명 같은 큰 실수를 저질렀잖아요. 네. 그런 실수가 또 온다라는 이런 공산당 내부의 일관적인 결론이 있었기 때문에 등소평부터 절대 3년임 못하게 해놨어요. 근데 이게 이번에 만약에 시진핑이 3년임 하면 깨지는 거예요. 이거는 공산당의 엄청난 메시지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시 한번 어떤 1인이 중심이 되는 모태동 당시에 독재를 했잖아요. 그것처럼 공산당이 원래는 집체 영도 제도, 여러 명이 같이 영도하는 영도 체제에서 우리가 집단 영도 체제라 하잖아요. 거기서 1인이 독재로 영도 체제로 바뀌냐 안 바뀌냐의 상징적인 사건이 되고 또 그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엄청난 이게 중국 공산당 정치 역사에 엄청난 지금 또 다시 한번 지금 큰 일이 발생하냐 안 하냐 이슈인데 어쨌든 지금 8월 지금 9월이 됐잖아요. 그러면 요 2개월 사이에 안정이 정치해라고 하거든요. 중국에서 정치해 가장 중요해. 네. 그래서 올해는 정치해다 이래서 지금 안정이 가장 중요하니까 3년임에 대해서 기득권 세력이라든가 혹은 그 반대 세력이 엄청나게 반대할 거 아니에요. 네. 왜냐면 저 사람이 세 번째로 계속하면 원래는 그 자리에 가야 될 사람이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럼 권력 투쟁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쟤 나가줘야 되는데 내가 하는데 제가 계속 있으면 못하면 어떻게 되죠? 불만이 공산당 내부에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에서 엄청난 집단 반발이 일어날 거고 정치 안정이나 사회 안정이 엄청난 도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지금 시진핑 하는 이런 제로 코로나 정책이 자기 어떤 정치 3년임을 위해서 어떤 반발이라든가 사회 막 시위하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실시하면서 집에서 계속 가만히 있게 한다. 예, 가만히 못 나오잖아요. 나오려면 검사해야 되고. 예,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조금 어떻게 논리적으로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그 논리로 보면은, 그럼 공산당, 20차 전국 대표대회가 10월 16일에 그때 마무리되면, 그러면 10월 말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자기 정권을 했으니까, 장악했으니까 풀지 않을까. 이렇게 논리가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만약에 진짜 자기 정권, 3년임을 위해서 그 사전에 어떤 불확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지금 강력하게 계속 한다 하면 좀 완화되겠죠. 그걸 논리로 봤을 때는. 왜냐면 이제 자기가 정권을 확보했으니까 완화가 되겠죠. 완화도 안 된 문제가 뭐냐면 중국 경제가 지금 상반기에 언론에 나왔지만 중국 통계에서 발표했지만 통계국에서 발표했지만 2.5%입니다. 2분기에 0.4%거든요. GDP 성장률. 예, 그래서 상반기에 2.5%예요. 근데 올해 양회에서 3월 양회에서 올해 경제 목표를 5.5%로 했어요. 맞아요. 근데 2.5%라는 거는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하반기에 또 이렇게 제로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소비가 이렇게 타격받고 이러면 그러면 5.5%는 물 건너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는 것이 만약에 하반기에 이거 좀 완화하고 제로 코로나를 완화하고 투자를 엄청 인프라 투자 있잖아요. 인프라. 네. 엄청 중앙정부에서 때리고 이러고 하면 수출이 좀 더 괜찮게 유지되고 이러면
만약에 하반기에 5.5%, 하반기에 네. 3분기하고 4분기에 5.5%로 경제를 유지하면 전 평균 4%대는 할 수 있어요. 아, 예. 근데 지금 보세요. 10월 16일에 전당대회까지 안 풀어줄 거예요. 그럼 풀었다 해도 뭐 11월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럼 진짜. 그거는 4분기잖아요. 어. 그러면 제 보기에는 올해 경제는 사실상 5.5%는 100%안 된다라는 거고 지금 4%대냐 중국에서 생각하는 게 더 사자는 찍자라는 거면 네. 하반기는 5%대 넘어가야 된다는 거고 근데 글로벌 IB들은 지금 다 2% 3%로 봐요. 3%로 보는 게 많고요. 작게 보는 건 2%, 심지어 마이너스로 보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전당대회 끝나도 확 풀기는 힘들어요. 지금서 계속 관리를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 이번에는 공산당 총서기가 뭐 시진핑이 한다고 하면 3년이지만 또 내년 전국인민 대표대회에서 한국말은 국회거든요. 네. 거기서 국가주석이 선출이 돼요. 그리고 그게 그러니까 중국 국가주석, 그 다음에 공산당 총서기, 네. 그 다음에 공산당 내부에 또 군사위원회 있어요. 군사위원회 주석, 이 세 개 자리가 가장 중요한 자리인데 한 사람이 하거든요. 아. 예, 그래서 이번에 공산당 대회에서는 당 총서기와 군사위원회 주석이 시진핑이 한다고 해도 내년 전국민 대표대회에서 주석으로 또 선출이 돼야 돼요. 그럼 일반적으로 공산당 총서기가 되면 보통 한 사람이 하기 때문에 무난하게 한다고 하지만 네. 그래도 그때까지는 정치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도 1인자가 돼야 되지만 그 밑에 또 뭐 이래 정치인들을 좀 이렇게 안위를 해줘야 되잖아요. 네. 네. 이 뭐 자기 반대 세력도 있을 거고 아. 또 이렇게 좀 이렇게 해주고 권력 자리를 이렇게 배분해줘요. 그 권력 자리 배분이 언제 끝나면 내년 3월 양회에서 끝납니다. 3월 양회. 그럼 그때까지는 중국이 어떤 상황이냐면 정치해인 거죠. 그러니까 정치 민감한 기간이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제로 코로나 이런 것들이 팍 터지면 예를 들면 중국은 인구가 14억이잖아요. 네. 지금 한국이 몇만 명이잖아요. 지금 네. 7만 명, 6만 명 이렇게 발생하는데 네. 중국은 그게 10배라고 보면 돼요. 60만 뭐 100만 이렇게. 네. 그러면 만약에 제로 코로나를 팍 풀었는데 하루에 막 몇백만 명씩 나와. 이러면 또 양회에 가서 막 이렇게 분위기가 정치 분위기가 흔들릴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면 내 생각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힘들 거다. 그때까지는 계속 이런 관리 정책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해는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경제는 하반기에도 별 기대하기 힘들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그렇다면은 사실 한국 입장에서는 네. 아무래도 중국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수출 데이터 이거 네. 매달 발표가 되는데 네. 지금 4달째 대중국 적자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다면은 사실 방금 말씀하신 그 제로 코로나 정책을 내년 3월 양해까지는 풀기 힘들다라고 한다면 네. 그때까지는 약간 좀 이러한 부정적인 스탠스를 좀 감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질문하신 거 보면 두 개 이슈예요. 하나는 중국 경제가 안 좋음으로써 오는 한국 수입이 줄어들 거예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는 제가 주로 중국의 소비에 대해서 코로나로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는 수출과 투자입니다. 예. 근데 일단 투자는 중국은 투자가 부동산 투자 중심으로 돼 있어요. 네. 부동산 투자가 전체 GDP를 이끌어가는 효과가 한 25% 정도 되고 또 그 부동산이라는 게 관련 연대 산업이 가장 넓어요. 이 연관된 산업이. 아. 예를 들면 내가 이 아파트를 하나 지면 그 안에 뭐 전자품이 쫙 들어가잖아요. 그다음에 그렇죠. 인테리어를 쫙 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다음에 뭐 전기 쓸 거고 뭐 물 쓸 거고 이렇게 연대 이렇게 이끌어진 산업들이 제일 넓어요, 부동산이. 그래서 부동산이 잘 가면 관련 소비나 관련 투자나 관련 이런 산업들이 같이 성장해요. 그리고 관련 투자가 또 같이 확대가 돼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중국 경제에서 가장 중심축에 있는 가장 주도 산업이고 가장 핵심이었는데 지금 중국 부동산 투자가 엄청 안 좋거든요. 지금 데이터 통계국에서 발표한 데이터를 보면 중국이 100대 부동산 기업들, 100대 부동산 기업들이 지금 매출이 올해 거의 50% 줄었거든요. 매출이. 네. 이거 매출이 50% 줄었다는 거는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거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그렇죠. 지금 부동산 100대 기업 중에 민영 기업은 다 거의 파산이라고 보면 돼요. 민영. 네. 지금 살아남은 게 중앙정부의 계열, 그리고 국유 계열, 나라 부동산 기업들이 지금, 지금 생존해서 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 민영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번에 흥다 부동산이 터졌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다 그냥 파산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번에 또 중국의 제16위, 16위에 있는 부동산 업체도 지금 이번에 부도를 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위안화로 하면 4,500만 밖에 안 돼서, 한국 돈으로 하면 1,000만 원씩 8억이니까 4,000원, 4,800, 한 100억도 안 되는 돈을 부도낸 거예요. 원화로. 이거는 엄청 작은 돈, 부동산 기업에는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작은 돈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부도낸 거 봐서는 얼마나 중국 부동산 경제가 안 좋다라는 걸 지금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이 안 좋기 때문에 투자도 지금 힘들잖아요. 근데 투자를 많이 해야, 예를 들면 한국 부품이 주로 수출해요, 중국에. 네. 한국하고 중국의 무역 관계는 부품 소재 수출입니다. 근데 부품 소재 중에서도 완제품 수출이에요. 네. 그러니까 왜 적자냐? 옛날에는 부품이라는 게 여러 가지예요. 완제품이 있고요. 반제품이 있고 원자재가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중국의 산업들이 들어가는 부품 소재는 처음에는 일본 거 많이 썼어요. 네. 일본, 독일 거. 후에는 한국 거 많이 썼어요. 왜냐면 한국이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주로 중국 수출이 한국이 흑자를 몇백억씩 계속 남겼는데 대부분 7, 80%이 부품 소재였고요. 근데 그 구조가 지금 변하기 시작했어요. 부품 소재를 한국에서 완제품, 반제품, 원자재를 다 한국에 수입해 가다가 이제는 중국 기업들이 치고 올라오면서 중국 기업들이 반제품하고 원자재를 더 잘 만드는 거예요. 가성비가 더 좋은 거예요. 성능도 좋고 가격도 절반. 그러니까 반제품하고 원자재는 중국 것 국산화를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수입이 이제는 완제품만 남았어요. 그게 뭐 완제품, 반제품 차이는 뭐냐면 완제품은 그냥 사다가 끼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면 카메라, 네. 한국의 뭐 삼성전자 OLED 이런 걸 갖다 그냥 넣어서 쓰는 거고 네. SK 하이닉스 메모리 네. 그걸 그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이렇게 우리 보면 완제품이고요. 반제품은 여기서 수입한 다시 만들어가지고 깨넣는 걸 말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는 구조가 완제품 말고는 한국에서 수입하는 게 없다. 그래서 왜 적자냐? 그건 중국 경기가 하락에 따른 이런 수입 감소보다도 이제는 중국 수출 구조가 변했고 중국에서 주로 국산화율이 7, 80%다 지금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지금 남은 게 고부가가치 영역에서의 디스플레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지금 수입하는 거 말고는 중국 국산이 다 대체를 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느 정도 되지 않냐면 한국의 제조업들 있잖아요. 이제 네. 반제품, 완제품을 중국 거 수입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수입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적자인 거예요. 아, 옛날에는 수출이 더 많았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 수입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게 왜 중국 수입이 더 많아졌을까? 중국의 반제품과 완제품이 가성비가 더 좋으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중국 부품들이 이제 한국 와서 시장 점유율을 점점 높이고 있어요. 일례로 그 충전 인프라 있잖아요. 네. 특히 미래 4차 산업 영역에서의 부품은 중국계 월등히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기차 시대잖아요. 거기에들은 부품이 중국계 훨씬 가격이 절반이고 성능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한국하고 중국과의 무역 관계가 변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적자가 일시적인 게 아니고 추세적인 거다. 옛날에 한국하고 일본 관계하고 똑같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는 한국도 적자 시대에 지금 도래했기 때문에 기업들도 이제는 고민하는 게 달라져요. 옛날에 특히 중국 시장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부품 소재 만들어서 수출하는 구조에서 특히 한국의 대기업들이 먼저 나가고 삼성이나 대우 이런 기업들이 나가고 그 계열사들이 쫙 따라 나가고 네. 안 나간 기업들도 여기서 세컨드 스럴드 밴드사로 부품을 만들어서 공급을 했잖아요. 이런 구조는 이제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한국 기업들이 생존 전략은
고부가가치의 완제품을 어떻게 잘 만들어서 글로벌 시장에서 세계 최고 1등 제품을 만들지 않으면 이게 꼭 중국과의 무역 적자 문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다른 나라 시장에서도 중국 기업하고 경쟁해서 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중국에서 단순히 무슨 적자가 이 문제 아니고 중국 시장 빼더라도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특히 반제품 원자재 경쟁에서 중국 기업이 다 따라왔고 대체를 하고 있고 이제는 완제품도 공격을 받잖아요. 경쟁 네네. 압력을 받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최고 제품,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 제품을 만들지 않으면 중국 시장의 문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문제라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앞서서 이제 네. 중국이 이제 부동산이 차지하는 전체 GDP 비중에서 상당히 높다. 그리고 여기와 연관돼서 투자라든지 소비도 그렇죠. 발생을 한다라고 네. 하셨는데 막 그렇게 부도가 나고 있으면은 네. 일단 듣기로는 상당히 심각한 것 같은데 네. 혹시 그래서 이 중국발 뭐 부동산 때문에 발생하는 뭐 금융위기? 그렇죠. 이런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있죠. 그래서 지금 이미 이게 중국에서 통제해서 그렇죠. 만약에 다른 나라에 있으면 이미 금융위기가 폭발했어요. 중국은 공산당이 통제하는 경제 체제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계속 중국에서 지금 언론에서 이런 걸 좀 다루지 않아서 그런데 지난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발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그 하남성 이런 지방 지역에서 한국과 똑같단 말이에요. 분양 대금을 냈잖아요. 네. 집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마지막 납입금까지 내서 집을 분양받잖아요. 네. 근데 그걸 사는 사람들은 은행에서 대출해서 분양 대금을 냈잖아요. 네. 근데 홍다가 파산 사례에 들어가면서 홍다가 집을 못 올리게 된 거예요. 근데 홍다는 중국이 1등, 2등 기업이에요. 부동산. 네. 근데 걔네들이 집을 못 올리게 되니까 분양 대금은 다 받았어요. 다 썼어. 근데 집은 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구매자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계속 분양 납입금을 했잖아요. 네. 자기 돈으로 낸 게 아니라 한국도 그렇잖아요. 우리 부동산 분양 받으면 자기 돈으로 사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거의 없죠. 납입금도 1차 납입금, 2차 납입금 다 이렇게 은행 대출해서 내는 거잖아요. 맞아요. 중국 똑같잖아요. 그래서 지분은 올라 못 간다고 회사가 부도났는데 중국 국민들은 은행에 납입금을 계속 낸 거예요. 대출을. 네. 왜냐면 그거는 자기하고 은행과의 대출이니까 지분은 못 받았는데 납입금은 계속 냈어요. 대출은. 그러니까 은행은 리스크가 없었어요. 지분은 올라 안 갔는데 이 국민들이 지분 못 받으면서 대출금 계속 이자 내고 원금 내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중국 사람 착해요. 그러다가 이게 제로 코로나 정책하면 경제가 엉망이 됐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벌이가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자리가 안정적이고 이러면 이게 그래도 은행 대출을 자기가 했으니까 내는데 경제가 엉망이 됐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대출은 계속 내야 되고 지분 못 받았고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폭발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시위가 발생한 거예요. 사람들이 거리를 몰려나와서 우리는 이제 은행 대출금 안 갚는다고 블랙카 쓰고 네. 시위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26개 도시에 확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은행들은 원래는 분양이 올라 안 가도 은행은 자기 위기가 아니었는데 이 사람들 어서 대출금 안 갚으면 어떻게 되죠? 부동산 위기가 은행 위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지금 한국의 저축은행들 비슷하게 중국의 은행들은 특히 지방은행들은 다 부동산 대출이에요. 다 신용대출이 아주 적고요. 담보대출이에요. 부동산 담보대출이에요. 네. 그러면 보세요. 부동산 가격이 1억대, 1억 부동산 칩시다. 그걸 대출했을 때 그걸 1억짜리를 5천만 원으로 계산해서 대출을 해주잖아요. 네. 담보자산을 5천만 원을 계산해 주는데 부동산이 대폭락해서 그게 5천만 이하로 떨어지면 은행들도 부실 대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산 사람도 엄청난 손실이기 때문에 대출금 갚을 수도 없고. 네. 그러니까 은행 위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는 은행 위기예요. 그래서 원래는 중국에서 국가 부채율이 너무 높으니까 부동산을 이제는 조정을 안 하면 중국 경제가 제가 늘 말하는 게 시멘트 경제라고 하거든요. 네. 중국 경제는 어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경제가 굴러가는 경제가 아니라
계속 부동산이 잘 되면 경제가 잘 가고 부동산이 무너지면 경제가 무너지는 이런 악성순환에 과거 10년을 계속 왔어요. 그러니까 돈이 계속 돈 풀면 부동산 가고 돈 풀면 부동산 가니까 정부에서 푼 돈들이 고부가가치 4차 산업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이 물을 먹는 하마가 된 거예요. 돈이 다른 미래 산업에 못 가니까 산업이 구조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미래 산업 전체 산업 구조가 고부가가치 산업 쪽으로 가야 사람들이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일하면서 월급도 높게 받고 월급이 높아져야 소비도 많이 하고 소비 주도형 경제로 가는 거죠. 근데 이게 돈이 풀면 부동산이 부동산 가격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돈이 풀면 부동산에 돈이 다 흡수해 버리니까 부동산이 돈을 꽉 안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죠? 돌리는 폭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돈이 풀면 들어가고 풀면 아까 다른 산업 발전 못하고 사람들이 소득은 올라 못 가면서 부동산 투기만 발생하고 이게 굴리는 폭탄처럼 되면서 마지막에 고가에 갈 때 누가 산 사람이 어디서 부동산이 무너지면서 미국처럼 금융위기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이걸 조정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부동산을 쪼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2018년부터. 그 전에도 몇 번 했는데 경제가 무너지니까 또 손 놓고 경제가 무너지니까 또 먹고 이렇게 몇 번 부동산에서 이 조정하려고 하다가 경제가 무너지니까 또 풀고 하다 보니까 2018년부터 딱 결심한 거예요. 이제는 왜냐면 2018년에 미국하고 중국의 무역 갈등이 터지면서 네. 기술을 수출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중국에 기술 주지 마. 네.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이 미국 가서 기술 사오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천 기술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돈은 계속 이 부동산 쪽에 가니까 기술 쪽에 돈이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당국에서 이러다 나라가 망하겠다. 기술은 이제 해외에서 못 사오고 기술은 자체 개발을 해야 되고 그래야 글로벌 경제를 키워가는데 네. 돈이 계속 부동산 가고 이러니까 딱 결심한 거예요. 이제는 원천 기술에 돈이 안 가면 나라가 망하니까 부동산을 조정해서 돈을 빼자 이렇게 되는 2018년에서 엄청 쪼이기 시작해서 산불 막 이런 대출도 못하게 하고 뭐 그다음에 1인 2주택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뭐 그 초기 납입금을 엄청 올리고 해서 조정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이렇게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2018년부터 여러 가지요. 미국하고 중국이 전반적으로 부동산 조정하자. 미중 갈등 때문에 수출이 어려워졌고 중국 기술기업 타격이 엄청 커졌고 그리고 또 코로나까지 터지면서 설상가상이 되면서 부동산 경제가 확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중국 당국이 부동산이 확 죽으니까 중국 경제가 지금 위기가 오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또 풀기 시작했어요. 근데 좀 늦지 않았을까? 왜냐면 헝다가 무너지면서 중국의 부동산에 대한 타격이 너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좀 늦게 지금 살릴 수 있을까? 지금 돈을 엄청 풀었는데 지금 잘 안 나거든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조금만 금리 내리면 확 살아났어요, 부동산이. 조금만 돈 풀면 확 살아났어요. 근데 지금 안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중국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번에 조정이 실패하잖아요. 지금 막 살리고 있잖아. 난리 났잖아요. 네. 중국 심지어 지금 어느 정도를 하냐면 공무원들 보고 집을 막 네 채씩 사라고 막 압력을 주고 있어요. 그 정도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기입니까? 왜냐면 부동산이 무너지면 중국 경제 괜찮은 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부동산이 살려 못 내면 중국 경제는 죽습니다. 말 그대로 죽어요. 그래서 절체절명의 상황이 왔고 지금 은행 위기를 지금 막 쉬쉬쉬 하는데 부동산 완전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중국은 은행은 다 파산이죠. 특히 한국말하면 부산은행 뭐 이런 광주은행 저 지방은행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대출 다 했어요. 그 5대 은행이 살아난다 해도 나머지 지방은행들 다 무너지거든요. 근데 지방 경제는 지방은행이 하거든요. 지방은행이 주로 금융 융자 역할을 해준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중국이 지금 경제가 정말 절체절명의 가장 중요한 위기에 왔죠.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시즌이 빨리 코로나를 풀어야 되거든요. 제로 코로나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애들 말로 하면 저 학교 있잖아요. 애들 가르치니까 애들 말로 하면 멘붕이 온 거예요. 그렇죠. 네. 이 절체절명이 쓰게 그럼 제로 코로나도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비라도 마음대로 좀 하게 해서 경제를 좀 연착륙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게 온 거예요. 이 도대체 이게 뭐지?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사람이지? 이렇게 되게. 근데 권력자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내 권력을 먼저 갖고 있는 게 중요하겠죠. 일단 내년 3월까지는 버티면 그렇죠. 되니까 그 생각인가 보죠. 예, 그 생각인 거죠.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지금 증시에서 우려하고 있는 거는 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네. 미국발 엄청난 긴축 네. 이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 중국 부분도 상당히 좀 뇌관이 될 수 있겠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드는데